네, 이번 주 경제 이슈를 족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62만 원 주려다가 비트코인 62만 개, 60조 원을 지급을 했다. 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빗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그 랜덤박스 이벤트라고 있어요. 그 이제 빗썸에 왜 토스 같은데 보면은 뭐 걷기 하면 보상 주고 뭐 이런 다양한 보상 있잖아요. 빗썸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보상을 모아서 이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데 그 포인트를 예를 들어 1,000원에 1,000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1,000포인트를 내고 랜덤박스라는 걸 사면 그 랜덤박스 안에는 1,000포인트 이상의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랜덤박스가 지금까지 했던 이제 이벤트였는데 이게 이제 6일 오후 7시에 이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랜덤박스 이벤트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695명이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랜덤박스를 열면 예를 1,000원짜리 사면 이제 2,000원이 나온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2,000원이 아니라 2,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랜덤박스가. 아마 그래서 열어본 사람들도 이거 맞아? 라고 생각해서 이거 진짜야? 혹시 뭔가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다라고 해요.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받자마자 또 팔고 이러면서 아주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서 열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제 팔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요. 열어본 사람 가운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태를 인지하고 나서 빗썸은 해당 계좌에 대해서 막 정지 조치 내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사이 이제 판 사람들도 있고 이미 한 80명 정도가 팔았다고. 62만 개 정도를 뿌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125개 정도를 회수하지 못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팻핑거라 그러나요? 이제 주문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빗썸이 가진 게 자체 보유는 뭐 175개 그리고 거래소 전체적으로 위탁받은 게 한 4만 개 정도인데 없는 62만 개를 어떻게 뿌리냐 이게 가능한 거냐 안전장치는 없었냐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일단은 그 안에서 거래소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사실 장부 거래를 합니다. 아니 거래소가 장부거래를 하다니라고 놀라실 텐데 그게 다 장부거래예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제가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돈을 보냈으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을 때 이 100만 원의 가치가 바로 뭔가 이전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날 다 이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보냈으면 제 100만 원을 이제 지우고 신한은행 쪽으로 100만 원을 더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거래 과정들 고객들의 거래를 다 모았다가 왜 11시 55분부터 12시 10분 5분 사이에 왜 그 은행 계좌 이용 못하는 그 시간 있죠. 금융결제원에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대부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화된 거래소가요. 일단은 그 안에서는 장부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를 할 때마다 만약에 그 온체인상에서의 진짜 그 자산 가치가 이동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1분에도 몇 번을 거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장부 거래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그 해당 거래소 안에 있는 그 코인이 해당 거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그때는 진짜 온체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코인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거래소 안에서는 이게 뭐 사실 장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 그러니까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고객이 맡긴 게 한 4만여 개 되고 빗썸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175개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팻핑거라고 해서 담당 직원이 KRW 원화로 2,000원을 찍어야 되는 그 2,000원 자리에다가 2,000 BTC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소가 갖고 있는 BTC보다 더 많은 BTC를 장부상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때 이걸 막는 장치가 있었어야 돼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것을 초과하는 것을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장부를 맞췄을 때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제 금융사에서 이제 내부 통제 장치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그런 통제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직원이 잘못 입력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검수하는 과정. 도 없었다는 거죠. 원래 그거 뭐 만들려고 했는데 늦어졌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부 통제 장치는 사실 이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조금 후선으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안이나 어떤 그런 안전 장치를 자꾸 순위를 뒤로 미루면서 지난번 쿠팡도 비슷한. 왜냐하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고가 터질 때까지는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터져야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알지만 사고가 안 터지면 야구에 쓸데없는데 돈을 쓰니 라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 사건 들었을 때 든 생각이 2018년인가요? 왜 네. 삼성증권에서도 그때 이제 그 우리 사주 관련해서 뭐 배당금 1,000원 맞아요. 주려다가 우리 사주로 한번 1,000주 이렇게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랑 정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사주에다 배당금을 1,000원씩 줘야 되는데 1,000주를 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에 그 삼성증권의 그 주가가 한 39,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 39,000원 그러니까 1,000원이 아니라 39,000원이 배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 39,000원 아니라 3,980만 원 되겠네요.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당시에도 삼성증권에서 이거 내부에 있는 그 격리 직원이 이걸 잘못 입력을 한 거죠. 근데 삼성증권의 경우에 그거를 이제 승인하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과장님 이런 분들이 그냥 뭐 잘했겠지라고 그냥 오케이를 눌려버려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그 1,000원이 아니라 1,000주가 배당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배당 총액을 따지면은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발행 총 한도를 초과하는 게 그냥 딸깍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된 거예요.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미쳤고. 이게 어떻게 보자면 삼성증권 사태가 더 큰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흔히 업비트, 빗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는 곳이니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빗썸은 거래소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뭐 넥스트레이드가 생겼지만 어쨌든 한국거래소 단일거래소 체제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돼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은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주문을 낼 때 그 가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빗썸 사태 같은 경우에는 빗썸 안에서 갑자기 2,000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 물량을 내놓으니까 빗썸 안에서 빗썸이라는 거래소 안에서만 가격이 일시적으로 8,100만 원까지 갔다 오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다른 거래소를 보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빗썸만의 일이었어요.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삼성증권의 자사주를 받은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직원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도덕적 해이도 나왔죠. 직원이면 알만한 사람들일 텐데 이걸 갖다가 시장에 파냐. 팔고 뭐 이랬던. 어쨌든 그 일부 직원들이 받은 자사주를 가지고 시장에다 시장가로 매도를 던지니까 일시적으로 삼성증권의 주가가 10% 넘게 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증권에서 던져가지고 벌어진 게 한국 거래소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다른 삼성증권이 아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의 삼성증권 투자자들도 그 10%가 넘게 하락한 그 가격 하락을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사람들 중에 갑자기 삼성증권이 10% 넘게 밀리니까 이거 내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터진 거 아니야 라면서 생각할 수 있죠. 동반 매도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손실을 본 거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일부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빗썸 얘기로 돌아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왜 이제 실제 거래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격이 폭락하니까 덩달아 이제 매도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진짜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 상황, 이 피해 상황, 빗썸 어떻게 수습을 하겠다는 건지. 일단 빗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까 갑자기 이거 무슨 생각 아니어서 팔았던 분들이요. 그러면은 그 팔 때 그냥 다른 거래소 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있었던 가격과 빗썸 가격과의 시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개의 비트코인을 한 500만 원 정도 더 싸게 팔았다. 빗썸에서 벌어진 이상 가격 때문에 그거를 다 그 500만 원 플러스 10% 해가지고요.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상은 한다. 이게 전액 보상을 해서요. 빗썸 측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보상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건 회사 차원에서 다 보상을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간에 접속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래는 안 했지만 접속을 했던 사람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의 이제 그 이용권을 이제 주는 걸로 2만 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9일 자정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00억 원 규모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벌어졌던 그 급작스러운 가격 하락 때문에 벌어졌던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소를 했는데 빗썸 측은 자기네 거래소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에 대해서 전액 보상은 완료했고요. 다만 이제 이 때문에
사실 이 거래소 이거 이용해도 돼? 그러게요. 라는 이런 불신은 사실 어쩔 수 그게 없게 아마 되는 숙제로 크게 남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주가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막 급등락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약간 아니 뭐 엎친 데 덮친 거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대로 사고까지 터지니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 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국내 시장은 주로 이제 알트코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비트코인 시세를 보자면 상당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뭐 분위기 좋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10월 10일 청산 사태로 이제 거슬러 가는데요. 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10월 10일에 크립토 시장에서 대청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뭐 100%로 올리겠다 말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한 거거든요. 이때 청산된 그 금액 자체가 20억에서 한 25억 달러로 추산이 돼요. 한 3조 원 가까운 물량이 한 뭐 몇 분 사이에 갑자기 다 청산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레버리지가 쌓여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청산을 당하면서 이 시장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라는 MM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급작스러운 청산 때문에 이 MM업자들이 이제 타격을 입었다. 몇 군데 업체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러면서 시장 조성을 해줘야 되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이제 축소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레버리지는 당연히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막 가격을 12만 6천 달러까지 끌어올렸던 배경에는 사실 공격적인 레버리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사라지니까 시장의 상승 동력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관 투자자 이탈이 있습니다. ETF가 이제 24년 1월에 승인이 되면서 ETF를 통해서 돈들이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난해 말부터 아까 말씀드린 10월 10일 대청산 사태 그 즈음해 가지고 돈들이 오히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주는 DAT 기업들이 있거든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 이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기업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안 사 모으는 것에 더해서 덜 사는 것에 더해서 아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파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급도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이 하는 케빈 워시 쇼크까지 겹쳤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이 이제는 열위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선호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열위 자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급 자금 이익도 유입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폭락했을 때 그때 살 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과연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금융시장 이번 한 주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제 당정청 협의하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아마 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왜 그동안 물건을 못 팔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허용이 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한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뭐 아시겠지만 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업을 이제 법상으로는 12시부터 자정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트가 보시면은 근데 뭐 12시까지 영업하지 않지만 한 뭐 대충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그 아침에 이제 10시에 문을 열고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쉬어야 되는 거고요. 격주로 이제 쉬어야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배송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그 마트에서 뭔가 이제 물건을 다 이렇게 주문을 받았다가 새벽에 배송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배송을 나간 행위 자체가 마트의 영업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이 원천적으로 불가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마트가 해당 마트에서 물건 주문을 받아서 새벽 배송 나가는 건 마트 영업 정지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안 되는데 온라인 업체는 이게 그 마트가 아니라 물류센터잖아요. 물류센터에서 새벽 배송하는 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사실 이 법 덕에 더 크게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뒷배경도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제 변화가 그 쿠팡을 견제하는 효과 뭐 이런 것도 나타날 것 같은데 약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들린 경제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